네, 한 주를 시작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AI 내러티브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 속에서 일단 간밤의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무드를 우리에게 선사해 줬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을 비롯해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구글 알파벳이 서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투자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거래일수가 3.5일로 단축됩니다. 비록 거래 기간은 짧지만 시장은 더욱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요일장 미국 증시 흐름 지금부터 체크해 보시죠. AI 트레이드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가운데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7%의 강세석을 보였습니다. 포인트를 기준으로는 오늘 하루 만에 6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22,900포인트 선 거의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알파벳의 급등이 전반적인 AI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주말 사이에 쏟아지면서 AI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을 한몸에 받아가고 있고요. 주가가 오늘장 무려 6%대나 급등세를 보여줬죠. 특히나 오픈 AI의 샘 올트먼, 지금 구글의 최대 경쟁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글을 쫓아가는 입장이 됐다. 당분간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지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가 치고 올라오면서 구글이 이제 검색 시장 안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 구글이 이제 큰일 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되는지 일은 이 한 치 앞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늘 시장이 화려하게 컴백을 해줬지만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거라는 예상도 적지 않게 제기가 되는데요. 이번 주 27일 증시가 휴장을 하고 또 28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3시에 미국 증시가 끝나게 되는데 따라서 거래량이 줄고 주가를 밀어올릴 만한 뚜렷한 촉매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금 변동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요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경제 지표들을 대기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당장 내일인 25일 지금 미국의 소비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물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발표됩니다. 고물가 환경 속에서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둔화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의 회복세가 점차 약해질 거라는 예상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물론 9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웃데이트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들여다볼 만한 리얼타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죠. 9월 PCE는 12월 5일에 발표가 된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2월 FOMC에 앞서서 연준이 참고할 수 있는 물가 데이터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오늘 차트는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도를 조금씩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 영향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 오늘 BP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4% 초반까지 물러나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인 빅스 역시도 11% 빠르게 후퇴를 하면서 주요 저항선인 20선까지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알파벳이었죠. 구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미나이 3.0, 왜 이렇게까지 기대감과 호평이 몰리는 걸까요? 오픈 AI의 챗 GPT와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들여다보면 지금 AI 시장 안에서 구글이 지니고 있는 독보적인 엣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는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감가상각 또한 커다란 상황이죠. 그런 반면에 구글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추론칩, 이 텐서 처리 장치 TPU라고 불리게 되는데 TPU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부로 들어가는 비용 지출을 크게 감축시키게 되고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AI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수직 계열화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구글이 AI 산업의 지형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되겠고요. 오늘 여러 외신 헤드라인들을 지켜보시면 구글 AI 산업 경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진단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어땠는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구글의 주간 상승률이 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첫 거래일부터 6.3% 그 강세를 추가적으로 빌드업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이대로라면 11월 월간 기준 수익률은 11%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8달 연속의 상승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역시도 3조 8,400억 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서게 됐고요. 이제 4조 클럽 입성까지 남은 격차는 단 4%에 달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픈 AI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0.4% 정도만의 상승세, 그리고 구글의 효과에 또 다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구글의 이 TPU 제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협력 업체입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브로드컴의 전체 ASIC 매출의 절반 이상은 구글향 매출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엔비디아가 2%대 오른 데 반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11%나 급등을 한 점은 이 반도체 시장 내에서의 판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진단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8%, AMD가 5%대 급등을 했고요. 그동안 밸류에이션 논란 속에서 참 많이 변동을 겪어왔던 팔란티오의 주가 역시도 4.8%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장중에 6% 대비해서는 탄력도가 조금 둔화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테슬라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AI5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버전인 AI6의 설계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칩 모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제조가 되고요. 참고로 현재까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 칩은 AI4, 그 이전 버전이 되겠습니다. 더 발전된 칩들을 통해서 한층 더 안전한 자율주행 그리고 더 뛰어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6.7%대 급등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빅테크들의 AI 투자 소식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아마존이었죠. 이 미국 정부를 위한 대규모 AI 인프라에 최대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3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정부는 이미 아마존 AWS의 고객으로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존이 AI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보도 속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은 대규모 감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십 개의 영업 직무를 축소하게 되는데 정확한 규모는 비공개고요. 다만 지금처럼 매출이 정말 오래간만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전사적인 차원의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사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6%대의 강세. 그 밖에 특징적인 섹터를 들여다보자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일라이 릴리의 강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0.7%대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웠고요. 그런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의 주가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원래 다음 달에 만료가 될 예정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미국 정부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센틴이라든지 몰리나 헬스케어 등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전해진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중국으로의 칩 수출 재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논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밤 러트닉 상무장관의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현재 미국이 H200의 중국 판매를 검토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다라는 언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외신을 통해서 나온 보도의 내용을 러트닉 장관이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이 러트닉 장관은 수출 통제 문제를 담당하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이 위고비의 성분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억제하는가, 그 가능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의 활성 성분이죠. 이 세마글루타이드, 원래 당사의 목표는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최소 20% 늦추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오늘 5.5% 급락하면서 45달러 선 바로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알리바바, 지지난주였죠. 새로운 AI 앱인 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출시 첫 주 동안에 다운로드 1천만 건을 달성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알리바바 ADR의 주가가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5.1% 급등한 160달러 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징주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다시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데일리 총재가 간밤에는 금리 인하 지지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지금까지 연준 내에서 FOMC 당시에 이견이 좀 있었는가,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파월 의장이 2018년부터 임기를 맡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파월 의장의 임기 동안에는 상당히 반대표가 적게 나왔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습에 최근에 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아니면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내 인사들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가 12월 FOMC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12월 FOMC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후행 지표이긴 하나 고용 보고서를 FOMC 이후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고 미리 좀 선행적으로 경기가 급격한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둔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의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일단 연준 내에서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은 노동시장의 둔화를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바라보는가, 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보다 둔화된 노동시장이 더 큰 우려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고요. 노동시장 민간 지표 기준으로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월 인하를 우선 지지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 총재도 노동시장 악화 위험이 물가가 치솟을 위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업률 증가 없이 물가를 잡는 것이 인플레와 노동시장의 이 균형을 맞춘다라는 연준의 목표 하에서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실업률이 조금 더 앞쪽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러티브 하에서 과연 12월 FOMC에서 금리 추가 인하 결정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12월 인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1월에 들어서게 되면 노동시장의 둔화세로 인해서 연준이 추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반등이 나왔던 뉴욕 증시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연말 랠리가 시작된다는 11월이죠. 역사적으로 랠리 직전에 해당하는 11월 20일 부근이 바닥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슨 리서치의 자료고요. 연중 약세를 보이는 시기 중에 한 구간이 11월 18일부터 20일 이렇게 또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1월부터는 시장이 쭉 올라주는 현상으로 연말 랠리를 보통 생각하곤 하는데 그보다는 11월 초에는 조금 덜컹거림이 크게 감지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역사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덜컹거림을 겪고 그 이후에 쭉 올라설 수 있는 연말 랠리를 또 한 번 누려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서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지난주에 급격한 조정을 만들었던 수급 이슈가 과연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글로벌 비트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S&P 500이 6,450포인트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CTA 펀드에서 80억 달러에서 최대 160억 달러 미국 시장에서만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 자료는 글로벌 시장 전체 규모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CTA 펀드의 강제 매도는 이제 끝나간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관점입니다. 현재 글로벌 주식 포지션 내 숏 규모만 7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마켓 시나리오, 상승장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 700억 달러에 대한 숏 커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270억 달러에 대한 롱 포지션 신규 진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총 97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현재 상태로 횡보하게 된다면 숏 포지션에 대한 절반가량의 커버링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이 경우에는 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자금, CTA 펀드 기준으로만 330억 달러 추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 시에는 최대로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600억 달러의 숏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지금 업마켓 시나리오 일단 월요일장에선 전개가 됐죠. 그렇다면 CTA 펀드 이제 매도세를 좀 멈추고 시장의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 더 큰 상승을 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관점입니다. CTA 펀드에서의 숏 규모가 확대가 된다면 상승 시 하락 대비 1.6배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게 되는 셈이고요. 이 970억 달러를 S&P 500 기준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시총의 0.2에서 0.25%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풍향계 어제 코멘트 드렸던 또 다른 내용,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튼의 전략가는 현재 시장이 유동성 피크에 도달했기 때문에 유동성 변화에 민감한 암호화폐가 시장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S&P 500의 14일 기준 RSI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RSI가 30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 평균적인 흐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S&P 500의 14일 RSI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35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 7개월이라는 숫자 4월 당시의 충격을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5 아래로 내려가는 지표를 보여줬을 때 그 이후에 대형 강세장이 도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지금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지표인데요. 이렇게 S&P 500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동시에 RSI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동시 과매도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2021년 이후 두 차례 발생했던 사례가 있고요. 과거 패턴에서는 그 이후에 대형 강세장이 또 시작이 됐던 만큼 이번 11월에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기대를 가져볼 만한 지표들이 시장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글과 아마존 여러 기업들의 각자의 사정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다음 장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I판 안나 카레리나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첫 번째 구절을 떠올리죠. 안나 카레리라 하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 안나 카레리라입니다. 이 앞으로의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 전개는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좀 나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오라클의 주가 추이를 한 달 동안 들여다보면 알파벳은 20% 넘게 오른 반면에 아마존은 0.73% 상승에 그쳤고요. 오라클은 무려 30% 가까운 낙폭을 지난 한 달 사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른 모습들이 전개가 됐는가?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구글과 아마존, 오라클 각각의 사연이 있겠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헤드라인을 가져가 봤습니다. 아마존의 AI 인프라 부족 그리고 성능 저하로 인해서 구글 등 경쟁사로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AI 열풍 속에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900곳 이상이 실제로 확장이 됐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중대 용량 제약으로 수억 달러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혼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을 좀 들여다보면요.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인데 5년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당시에 60bp였던 것이 11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150bp 넘게 올랐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다르게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이 오라클의 이 5년 CDS 프리미엄을 치솟게 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1년, 2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지난 한 달 동안 급격한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죠. 자, 아마존의 사연, 절망편이기는 한데 그 끝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왜 물음표를 붙였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했던 내용은 AWS 베드록이 용량 부족과 성능 그리고 기능 불만에 고객 이탈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베드록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용자가 직접 AI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고도 직접 모델을 선택하고 또 미세 조정, 배포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AW 전체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드록에서 엔트로픽이라던가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던가 오픈 AI의 챗 GPT라던가 여러 가지 AI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용량도 부족하고 느리고 기능도 부족하다라는 지적 때문에 고객들이 구글 클라우드나 다른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골자였죠. 자, 실제 베드록의 이탈 그리고 또는 이탈을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지금 이 프로젝트를 구글 클라우드로 이전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피그마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클로드 워크로드가 이 베드록에서 실제로 구동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느꼈는지 엔트로픽 직접 플랫폼, 엔트로픽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이전 또는 구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마존의 절망편에 왜 물음표를 붙였는가 하고 들여다보면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자체 이 아마존이 추진하고 있는 에이직 반도체죠. 트레이니움을 자체 AI 모델 타이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대형 고객에만 배치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이탈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자체적으로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타이탄을 채택하고 있는 대형 고객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트레이니움 기반의 타이탄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운영 비용 절감과 직결이 될 수 있겠고요. 베드록에서 이탈되는 것이 AWS로의 이탈이 아니다라는 점은 함께 참고하시면서 이 뉴스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구글 알파벳의 사연은 희망편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점차적으로 영역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 파란색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트래픽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고 특히 이 제미나이 3.0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트래픽이 또 한 번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미나이 3.0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용 툴이 나노바나나로 이어지고 스니치라던가 여러 가지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AI 생태계는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2021년 당시에는 사실 구글 클라우드가 정말 눈엣 가시였습니다. 적자였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갔던 아픈 시간을 견딘 뒤에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15년부터 일찍이 시작한 TPU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외부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PU가 수익성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에이직의 사연, 마벨과 브로드컴의 사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마벨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주요한 기업이고요. 브로드컴은 구글의 TPU 전담으로 거의 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오픈 AI, 엔트로픽 여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마벨의 경우에는 사실 트레이니엄 지금 3세대로 전환 과정에 있지만 이 2세대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에이직 반도체 내에서 마벨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죠. 간밤에는 마벨도 7%, 브로드컴은 10% 이상 주가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주가의 최근 흐름이 상당히 차별화를 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벨의 주가는 아마존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AI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구글과 조금 더 연동되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